여러분, 오늘 밤 밖에 나가실 일이 있다면 잠깐 위를 올려다봐 주세요. 그냥 한 번만요. 별이 보이면 그 별 하나를 골라서 잠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나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눈에 닿고 있는 이 빛은 언제 그 별을 떠난 걸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별자리 이름이나 천문학 상식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막 여러분 눈에 닿은 그 빛이 사실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믿어온 한 꿈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듭니다.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서 자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저 넓은 별들의 바다로 언젠가 인류가 뻗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워프 드라이브가 생기거나 엔진 기술이 발전하면 별에서 별로 건너가는 날이 오겠지라고요. 그 꿈이 나쁜 꿈이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꿈은 인류를 지금 여기까지 데려온 꿈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의 밑바닥에 아주 조용히 깔려있는 전제 하나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잘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그림이 보이거든요. 자,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끌고 갈 중심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른 별에 닿을 수 있을까요? 답은 오늘 영상 끝에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여러분이 처음 예상하신 것과 꽤 다를지도 모른다는 것 미리 살짝 귀띔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답에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착각 위에 서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착각의 이름은 바로 이겁니다. 광년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예요. 광년. 들어보셨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말할 때 쓰는 단위입니다. 1광년, 4광년, 400광년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떠오르셨나요? 아마 이런 느낌이셨을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구나. 근데 광속 같은 엄청난 기술이 생기면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 마치 조선시대 사람한테 미국은 몇 달을 가야 하는 거리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비행기가 생겼잖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요. 거리가 멀긴 해도 기술만 있으면 결국 닿을 수 있는 여정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광년에는 년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잖아요. 1년, 2년 할 때 그년이요. 우리 뇌는 이 글자를 볼 때 자동으로 시간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1광년 하면 뭔가 1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처럼 감각의 어딘가에서 살짝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물론 의식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년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쓰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는 점점 흐릿해졌어요. 광년은 시간이 아닙니다. 거리입니다. 빛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을 때 가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 아시죠?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킬로미터니까요. 빛은 서울에서 부산을 눈 깜짝할 사이가 아니라 그 눈 깜짝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주파합니다. 딱 한 박자 치기도 전에요. 그 빛이 365일 동안 쉬지 않고 달리면 얼마나 갈까요? 약 9조 4천억 킬로미터입니다. 9조 4천억이요. 저도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아무런 감각이 안 왔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억, 수조 단위의 숫자에서 감각이 그냥 먹통이 돼버리거든요. 우리 조상이 살아남기 위해서 맹수 100만 마리와 맹수 10억 마리를 구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뇌가 그렇게 진화하지 않은 거예요. 둘 다 그냥 엄청나게 많은 맹수인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닿는 방식으로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주 전체를 여러분 방 안으로 데려와 볼게요. 지구를 탁구공 하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달은 그 탁구공에서 한 걸음쯤 되는 거리에 있는 작은 구슬이 됩니다. 태양은요, 이 비율에서 태양은 여러분 방에서 걸어서 나가 가까운 편의점쯤 되는 거리에 있는 커다란 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이저 1호는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멀리 날아간 그 탐사선은 이 비율에서 지금 여러분 동네 끝쯤에 있습니다. 한강공원이나 가까운 역 정도 거리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지구가 여러분 방 안의 탁구공이라면 그 별은 서울이 아닙니다. 부산도 아닙니다. 실제 달까지의 거리, 그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탁구공 하나에서 실제 달까지의 거리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텅 빈 치명적인 방사선이 가득한 절대적인 추위의 공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보이저일 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배경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탐사선은 1977년에 발사됐습니다. 올해로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기계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날아가면서 목성과 토성의 중력을 슬링샷처럼 이용해서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 탐사선의 속도는 시속 약 6만 1천 킬로미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23초 만에 달립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속도로 50년 가까이 날아간 결과 보이죠? 1호는 지금 빛이 하루 동안 가는 거리에 와 있습니다. 빛이 단 하루 동안 가는 거리를 인류 최고의 기술이 50년 걸린 겁니다. 하루와 50년이요.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멈춰야 할 지점입니다. 그 하루와 50년이라는 숫자 앞에서 우리는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숫자가 단순히 보이저 탐사선의 속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류가 가진 기술력의 한계가 아닙니다. 이건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집까지가 한 발자국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실제 달까지의 거리가 그 이웃집에 해당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공기도 없고 온도는 영하 270도에 가깝고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중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우리 최고의 기술이 50년에 걸쳐 달렸는데 아직 이웃집 앞에도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져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감각이 닿는 방식으로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험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아주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오해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이에요. 자, 그 길을 걷기 위해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주 탐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보통 이런 그림일 겁니다. 강력한 로켓이 있고 그 로켓은 점점 빨라지고 기술이 발전하면 더 빠른 엔진이 생기고 언젠가는 빛의 속도만큼 빠른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별에서 별로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요. 마치 옛날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12시간 비행이면 되는 것처럼요. 거리가 문제라면 속도로 해결하면 된다는 논리예요. 아주 자연스럽고 어딘가 믿음직스러운 논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전제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그 전제를 드러내기 전에 규모부터 제대로 느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히 우주가 넓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넓은지는 감각이 안 닿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감각의 부재가 오늘 우리가 발견할 그 오해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깐 규모를 느껴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방을 상상해 봐요. 그 방 안에 지구 전체를 집어넣어 봅시다. 지구를 탁구공 하나 크기로 줄여서요. 탁구공 아시죠? 이 비율에서 다른 그 탁구공에서 약 반 발자국 거리에 있는 작은 구슬이 됩니다. 방 안에 두 물체가 있는 거예요. 탁구공과 작은 구슬. 아주 가까이요. 이 비율에서 태양은 어디 있을까요? 방에서 나와서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 걸어서 한 20분쯤 가야 보이는 커다란 공이 됩니다. 지구는 방 안의 탁구공인데 태양은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존재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제 보이저 1호를 생각해 봅시다. 이 탐사선은 50년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이 비율에서 보이저 1호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구에서 출발했다면 지금쯤 걸어서 약 4, 50분 거리에 와 있습니다. 이웃 동네 정도요. 50년 동안 날아갔는데 이웃 동네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켄타우리는요. 이 비율에서 그 별은 걸어서 20분이 아닙니다. 자동차로도 아니에요. 실제 달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약 38만 킬로미터만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탁구공에서 실제 달까지의 거리예요. 그 사이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간에 쉬어갈 별도, 주유할 공간도, 신호가 닿을 곳도 없어요. 따라오고 계시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저 1호가 걸어서 이웃 동네에 왔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별은 여전히 실제 달만큼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웃 동네에서 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말이 안 되는 시간이 걸리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숫자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보이저 속도로 프록시마 켄타우리까지 가는데 7만 4천 년이 걸린다는 것이요. 그 숫자가 이제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탐험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의 첫 번째 목적지가 너무 멀리 있어서 인류 전체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모두 합쳐도 부족할 만큼 먼 거리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아직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얘기가 뭔지 조금 이따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규모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가장 가까운 별 이야기만 했는데 우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우리 은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은하 밀키웨이는 별이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쯤 있다고 추정됩니다. 수가 너무 커서 정확히 세기도 어렵죠. 이 별들이 원판 모양으로 퍼져 있는데 그 원판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 10만 광년. 프록시마 켄타우리까지가 4.2광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 안에서 별 사이의 평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 별들이 2천억 개나 있는데도 그 사이가 대부분 텅 비어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주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별은 그 광대한 공허 안에 아주 드문드문 박혀 있는 점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가 탁구공 크기라면 우리 태양계는 그 탁구공 안에서 먼지보다도 훨씬 작은 점이에요. 말 그대로 존재를 의식하기 어려운 크기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약 2조 개쯤 있다고 추정됩니다. 2조요. 우리 은하 하나에 별이 2천억 개인데 그런 은하가 2조 개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보이는 별빛, 그 빛은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리야 싶으실 수 있어요. 빛이 눈에 닿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오는 게 아니라는 거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빛도 속도가 있습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로요. 그리고 별은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있어요. 그래서 별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눈에 닿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에서 오는 빛은 우리 눈에 닿기까지 약 4년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하늘에서 우리가 보는 그 별의 빛은 4년 전에 그 별을 떠난 빛이에요. 지금 그 별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4년 전 모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더 멀리 있는 별들은요,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서도 수천, 수만 광년 거리에 있는 별들의 빛은 수천, 수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그 별들 중 일부는 우리가 그 빛을 받는 지금 이 순간 이미 폭발해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걸 모르죠. 그 정보가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오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밤하늘은 지금의 우주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과거의 시간들이 우리 눈에 동시에 펼쳐지는 공간이에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어요. 밤하늘은 일종의 타임머신입니다. 더 멀리 있는 별을 볼수록 더 먼 과거를 보는 거예요. 가까운 별을 보면 수년 전, 멀리 있는 별은 수천 년 전, 다른 은하의 빛은 수백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먼 곳,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끝에서 오는 빛은 빅뱅 이후 수억 년 된 아주 초기 우주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기묘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동시에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과 연결됩니다. 왜냐고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게 단순히 물리학의 호기심 어린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우주 여행에 대한 우리의 꿈에 가장 근본적인 제약을 놓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빛보다 빠르게 갈 수 없다는 건 우리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주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재밌는 생각 하나를 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밤하늘에 별 하나를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가령 그 별이 천광년 거리에 있다면 지금 우리 눈에 닿는 빛은 1000년 전에 그 별을 떠난 빛입니다. 1000년 전이면 한국에서는 고려 시대예요. 고려 시대에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이 아주 오랜 시간을 날아와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눈에 닿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출발할 때 지구에는 8만 대장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모든 세월을 날아서 지금 여기 도달한 거예요. 빛은 어떤 의미에서 우주가 과거에서 현재로 보내는 편지 같습니다. 아주 먼 과거에서 출발한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편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편지를 쓴 별에 답장을 보낼 수도 없고 직접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빛보다 빠르게 갈 수 없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를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로 데려갑니다. 그 질문이 뭔지 다음 단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빛이 하루 가는 거리를 50년이 걸렸다면 빛이 1년 가는 거리, 즉 1광년을 이 탐사선이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365일이 1년이니까요. 50년에 365를 곱하면 됩니다. 약 17,500년이 나옵니다. 1광년을 가는데 17,500년이요. 이 숫자를 좀 더 실감나게 느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500년 전이면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마지막 빙하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 털북숭이 매머드가 시베리아를 쿵쿵 돌아다니고 있었고 우리 조상들은 동굴벽에 소그림을 그리던 구석기인이었습니다. 농사는 발명되지도 않았어요. 글자가 없었고 바퀴도 없었으며 금속을 다루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최초 도시가 세워지려면 거기서 또 7,000년을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는요. 1광년이 아닙니다. 4.2광년이에요. 계산하면 약 7만 4천 년이 나옵니다. 왕복이 아닙니다. 편도예요. 7만 4천 년. 이걸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현생 인류, 지금 우리와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나타난 게 약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의 전체 역사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시간을 통째로 써야 가장 가까운 별의 편도 여행 하나를 마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보이저 1호처럼 느린 우주선 기준 아닌가요? 훨씬 빠른 엔진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반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낙관적으로, 말이 안 될 정도로 낙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한 세기 안에 인류가 전례 없는 기술 혁명을 일으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반물질 엔진이 완성되고 핵 융합 기술이 완벽하게 제어되고 거기다 레이저 추진 기술까지 합쳐서 우주선을 빛속도의 10%까지 가속할 수
있게 됐다고 해봅시다. 빛 속도의 10%요. 시속 약 1억 800만 킬로미터입니다. 보이저 1호보다 약 1700배 이상 빠른 속도예요. 이 속도로 1광년을 가면 10년이 걸립니다. 오, 훨씬 낫죠. 그럼 프록시마 켄타우리까지는요? 4.2 광년이니까 약 42년이 걸립니다. 편도로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그려볼게요. 20살의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떠납니다. 자기가 알던 모든 것과 작별합니다. 가족, 친구, 지구의 냄새, 아침 커피 한 잔이 주는 작은 행복들 전부요. 그날부터 좁고 어두운 금속통 안에서 42년을 보냅니다. 순두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다른 별 근처에 도착합니다. 탐사를 하고 다시 42년을 날아 돌아옵니다. 지구에 발을 딛는 순간 나이가 100살이 훌쩍 넘어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다면요. 그리고 프록시마 켄타우리 주변에는 행성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생명체가 살 만한 환경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흥미로워하는 행성계들은 훨씬 더 멀리 있어요. 생명체가 살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받는 트라피스트 1 행성계는 40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빛속도 10%로 편도 400년이에요. 400년. 이쯤 되면 로켓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세대 우주선은 어떨까요? 들어보셨나요? 한 세대가 도착하기 전에 죽기 때문에 우주선 안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 다시 아이를 낳고 수십 세대가 지나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식이에요. 글로 적으면 어딘가 장대하고 서사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주 오디세이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현실이 어떤 건지 잠깐 따져봅시다. 몇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금속통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 너머는 직사하는 우주 공간이니까요. 이들은 400년 동안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지구에서도 하나의 제국이 400년을 온전히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400년 동안 우리가 쓰는 언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한국어를 지금 우리가 사전 없이 읽기 어려운 것처럼요. 수많은 이념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문화가 뒤집히고 가치관이 충돌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원은 한정되고 출구는 없고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금속통 안에서 400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출발했을 때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그 임무의 의미는 몇 세대가 지나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5세대쯤 지나면 지구라는 곳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았다는 전설 속 고향처럼 느껴지겠지요. 우주선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우주선 바깥의 세계는 나가면 즉사하는 공포의 신화가 됩니다. 자원을 두고 파벌이 생기고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유전적 문제도 생겨요. 우주 방사선은 계속해서 유전자에 손상을 줍니다. 중력 없는 환경에서 뼈와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죠. 400년 뒤에 목적지에 도착한 존재들은 더 이상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린 인류의 후손이라고 말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렇더라도 문화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어쩌면 신체적으로도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실 가장 기묘한 부분에 도달하기 전에 준비 단계였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한층 더 깊은 질문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렇다면 속도를 더 높이면 어떨까요? 빛 속도의 30%, 50%,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가깝게요. 기술이 무한정 발전하면 결국은 빛 속도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히 엔진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학의 법칙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벽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문제의 전제 조건부터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는 거라고요. 우리가 더 빠른 우주선을 꿈꿀 때 우리가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짚어볼게요. 속도에는 별다른 천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마치 기어를 높일수록 더 빨리 달리는 자동차처럼요. 하지만 이 전제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아주 단호한 속도 제한 하나를 우주에 새겨 놓았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기술이 아직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물리학의 근본 원리 자체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론이 아니라 매일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입자 가속기 안에서 확인되고 있고, 여러분 스마트폰 위성 항법과 제대로 작동하는 것 자체가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틀렸다면 위성 항법 위성은 계속 위치 오차를 냈을 거예요. 그러면 빛 속도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가까이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물체를 빛 속도에 가깝게 가속할수록 필요한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빛 속도의 90%까지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지금 지구 전체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보다 많습니다. 지구 전체 1년치 에너지요. 99%까지 올리려면 그보다도 훨씬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더 많이 필요하고요. 수학적으로 빛 속도 자체에 닿으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무한대라는 건 뭔지 아시죠?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에너지를 전부 합쳐도 부족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빛 속도에 닿는다는 건 물리학이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일입니다. 파인만이 물리 시스템을 다루던 방식과 이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죠. 규칙을 우회하고 싶다면 먼저 그 규칙이 왜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요. 빛 속도의 제한이 왜 거기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그 제한을 우회하는 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선명해집니다. 물론 이론 물리학에는 워몰이나 워프 드라이브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재 우리가 가진 물리학 이론 안에서 가능하려면 자연에서 관측된 적 없는 특수한 종류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아직 모릅니다.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공상과학 영화의 개념을 현실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림은 이겁니다. 우리는 빛 속도보다 빠르게 갈 수 없고 빛 속도에 근접할수록 에너지 요구량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속도의 상한선은 어딘가에 있고 그 안에서는 가장 가까운 별조차도 인간 평생 이상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보이저 1호가 태양권을 벗어났다는 발표 기억하시나요? 2012년에 나사가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그 이야기요. 인류 최초로 성간 우주로 나아갔다. 우리가 드디어 우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하고요. 뉴스가 온통 그 이야기였고 전 세계 우주 팬들이 환호했죠. 정말 역사적인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 발표의 밑에 숨어있는 숫자들을 들여다보면 그 환호가 조금 달리 들립니다. 태양권이라는 건요.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들의 흐름, 태양풍이 성간 공간의 물질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이에요. 보이저가 그 경계를 넘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력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요. 태양의 중력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역은 훨씬 더 큽니다. 그 영역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합니다. 태양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해성과 얼음 덩어리들이 이루는 거대한 구형의 띠예요. 이 오르트 구름의 바깥 경계는요, 무려 1광년 가까이 뻗어 있습니다. 잠깐요. 1광년이요? 제가 아까 가장 가까운 별까지 4점, 2광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태양계 자체가 중력 기준으로 거의 1광년에 달하는 반지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별까지 거리의 4분의 1을 우리 태양계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저 1호가 오르트 구름의 안쪽 경계에 도달하는 데는 앞으로 약 30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구름을 완전히 빠져나오는 데는요, 약 3만 년이 걸릴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우주에 나아갔다고 환호했을 때 보이저는 사실 태양계의 앞마당에 막 들어선 참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날아갔는데 진짜 의미에서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려면 3만 년이 더 필요한 거예요. 3만 년이요. 이 탐사선을 만든 엔지니어들의 자손 중 누가 살아남는다면 그것도 아주 먼 후손이
겨우 오르트 구름을 빠져나가는 보이저의 신호를 받을 수 있겠죠. 받을 수 있다면요. 지금도 이미 신호가 아주 약해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우주 여행이 이렇게 어렵다면, 그리고 인류만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이 이 똑같은 물리 법칙에 묶여 있다면 우주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지적 생명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천문학에서 페르미 역설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툭 던진 질문이에요. 우주에는 별이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 하나에만요, 통계적으로 지구 같은 행성을 가진 별들도 수십억은 되지고 해요. 그렇다면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 텐데 왜 우리는 아무런 신호도 받지 못했을까요? 다들 어디 있는 거죠? 이 역설에 대한 답은 수십 가지가 제안됐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애초에 드물다는 것, 우리가 신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일부러 숨어 있다는 것 등등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모두 자기 섬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은하 안에 지적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 100만 개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행성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수백, 수천 광년이라면요. 어떤 신호도, 어떤 물체도 그 거리를 실용적인 시간 안에 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모든 문명은 결국 자신의 항성계라는 작은 섬 안에 영원히 갇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깊고 어두운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 여기저기 작은 불빛들이 켜져 있어요. 섬마다 하나씩이요. 각 섬에는 문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다른 섬의 불빛을 볼 수 있어요. 그 빛의 색깔을 분석해서 거기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짐작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섬들 사이의 바다는 너무나 광대해서 어떤 배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서로의 불빛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에요. 영원히요. 파인만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대부분에 숨어 있는 엉터리 전제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교묘한 전제는 어쩌면 이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언젠가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전제요. 그 전제를 우리는 오랫동안 의심하지 않았어요. 공상, 과학, 영화와 소설이 그 전제를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가르쳐 줬으니까요. 하지만 물리학이 조용히 말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내용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은 처음 예상했던 것과 꽤 다릅니다. 다시 페르미 역설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이탈리아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그 질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받지 못했을까요? 우주의 별이 2천억 곱하기 2조만큼 있고 그중 지구 같은 조건을 가진 행성이 통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야 한다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중에 아주 어두운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레이트 필터, 거대한 필터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지적 생명체가 문명을 이룬 다음 거기서 더 발전하지 못하게 막는 어떤 장벽이 우주 어딘가에 있다는 가설이에요. 그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문명들은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우주에 오래 살아남는 문명이 드물다는 거죠. 이 가설이 오늘 우리 이야기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사실, 즉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건너기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 어쩌면 그 필터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빛의 속도라는 벽은 넘을 수 없습니다. 그 벽 때문에 문명이 하나의 항성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성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별은 언젠가 수명을 다하거든요. 우리 태양도 약 50억 년 후에는 수명을 다할 거예요. 그 전에 지구는 이미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 문명이 하나의 항성계를 벗어날 수 없다면 그 문명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별과 함께 사라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생각이 너무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웜홀이 발견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물리학이 있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아요. 과학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지식 안에서는 그 벽이 존재한다는 게 가장 정직한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질문은 사실 과학이 완전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주에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줄 목적이나 의도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파인만은 이런 상황에서 아주 단순하고 솔직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게 낫다. 틀린 답을 아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마 누구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모른다고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행성에 있습니다. 이 행성을 벗어나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은 알면 알수록 더욱 특별하게 보입니다. 잠깐,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요? 우주 탐험의 꿈을 버려야 한다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달에 간 건 55년도 안 됐습니다. 화성에 로봇 탐사선을 보낸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보이저 1호는 지금도 날아가고 있고 나사는 지금도 새로운 탐사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서의 탐험은 우리 인류에게 아직 엄청나게 많은 미지의 세계를 남겨놓고 있어요. 화성의 지표 아래에 혹시 물이 있진 않을까요? 목성의 달 에우로파의 얼음 밑에 바다가 있고 거기 어떤 생명체가 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토성의 달 엔켈라두스는 간헐천처럼 얼음 수증기를 분출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태양계 안에서만 해도 아직 탐험하지 못한 세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탐험들은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얼마이든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우주 탐험을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하려는 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섬을 다시 보는 것이에요. 그 섬이 어떤 섬인지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이 섬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우주적 우연이 겹쳐야 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구가 지금 있는 위치,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금성처럼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뜨거운 지옥이 됐을 겁니다. 조금만 더 멀었다면 화성처럼 얼어붙은 황무지가 됐겠죠. 지구가 지금 이 위치에 있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태양계가 형성될 때 우연히 이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없었겠죠.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도 기울어져 있어요. 이 기울기 덕분에 계절이 생깁니다. 이 기울기가 없었다면 적도는 극단적으로 뜨겁고 극지방은 극단적으로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영역이 훨씬 좁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 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달의 중력이 지구의 자전축이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거든요. 달은 어디서 왔을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약 45억 년 전에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그 파편이 모여 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대충돌 가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우연이죠. 그 충돌이 없었다면 달이 없었을 거고,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축이 안정적이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지금의 기후가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목성은 또 어떻습니까? 태양계 외곽에서 엄청난 중력으로 수많은 소행성들과 해성들을 끌어당겨서 지구로 날아오는 것들을 대신 막아주고 있습니다.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에는 훨씬 더 잦은 대충돌이 일어났을 거예요. 생명이 진화할 시간을 벌기 훨씬
어려웠겠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겹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행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조건들이 이렇게 겹치는 행성이 얼마나 될지 솔직히 모릅니다. 어쩌면 드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아주 드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건 대단히 특별한 일이에요.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우주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이 행성이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관심 가질 만한 장소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잠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생깁니다. 우주가 이렇게 크고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섬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건 뭔가요? 우주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망원경 하나로도 부족해요. 필요한 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수학과 물리학이요. 보이저 1호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탐사선을 쫓아가서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에요. 물리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 탐사선에서 오는 신호가 지구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저가 태양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몇 년 후에 어디 있을지를 우리는 계산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가 얼마나 큰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주의 나이가 얼마인지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이 알아낸 거예요. 직접 가보지 않고도요, 이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구라는 작은 행성 위에 우주의 규모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생애를 사는 생명체가 자기가 살고 있는 우주의 크기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게요. 몸은 여기 묶여 있는데 생각은 138억 광년 너머를 오갈 수 있다는 게요. 파인만은 이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즐겨하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새의 이름을 아는 것과 새를 아는 것은 다르다고요. 그 새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날개를 접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짝을 찾는지를 아는 게 진짜 안다는 거라고요. 우리가 우주를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크기를 아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우주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야 그 다음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생각한 부분이 이 지점이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크고 우리가 이렇게 작다면 그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느끼게 해야 할까요? 처음엔 우울했습니다. 솔직히요. 저도 우주를 탐험하는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 꿈이 물리학에 의해 한계를 맞는다는 걸 제대로 이해했을 때 처음엔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느낌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 한계가 오히려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다르게 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우주의 크기를 알수록 이 행성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규모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먼지처럼 작은 존재이면서도 그 우주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자신의 작음을 알 수 있는 게 그 작음을 초월하는 방식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행성에서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만들어낸 아주 특별한 조합이죠. 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이 숫자들을 깊이 들여다봤을 때 그랬습니다. 17,500년, 74,000년, 3만년. 이 숫자들은 차갑고 냉혹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꿈꿔온 별들의 바다로의 여정을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잠깐요.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섬의 비유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꼈죠. 그런데 그 섬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그 섬이 어떤 섬인지를요. 우주 전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은하 하나에만 별이 약 2천억 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안에 은하가 약 2조 개 있어요. 2조의 은하에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 속에서 어느 평범한 은하의 변두리에 있는 평범한 별 하나 주변을 도는 먼지 같은 크기의 행성에서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체 중 하나가 지금 이 우주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생명체입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만들어낸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으로 지금 이 행성에서 숨을 쉬고 심장이 펄떡이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이 섬, 이 지구가 사실 우주에서 굉장히 드문 조건들이 겹쳐서 만들어진 장소라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딱 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아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좁은 영역 안에 있죠. 지구는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어서 태양풍의 치명적인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목성이라는 거대한 행성이 외곽에서 해성들을 대신 막아주고 있어요. 달이 있어서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줍니다. 판 구조 운동이 있어서 이산화탄소 순환이 일어나 기후가 조절되고요. 이 조건들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행성이 우주에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직 과학이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수천 개의 외계 행성들을 보면 이렇게 여러 조건이 겹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보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행성이 우주에서 얼마나 보기 드문 장소인지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갇힌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주에서 아주 드물게 존재하는 오아시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 한강을 산책하다가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볼 기회가 생긴다면요. 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 별들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수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방사선이 강하거나 아니면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어쩌면 저 수천억 개 별들 중에서 아주 드물게 지금 이 순간에 저를 가능하게 해준 조건들이 모인 장소라는 것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숫자들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들리죠. 17,500년, 74,000년, 3만년. 이 숫자들은 우리가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냉혹하게 보여줍니다. 인류가 수십 년 동안 꿈꿔온 그 상상이 물리학 앞에서는 다르게 보인다는 걸 말해주고요. 하지만 그 냉혹한 숫자들이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이 우주에서 얼마나 희귀하고 소중한 장소인지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서 지구를 잠깐 머물다 떠날 임시 거처처럼 생각해온 면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다른 행성으로 이사하면 되지 라고요. 하지만 물리학이 보여주는 현실은 다릅니다. 지구는 임시 거처가 아닙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우주에서 아주 드물게 존재하는 기적 같은 고향이에요. 그 사실이 비극이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방향 하나를 가리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이 공기가, 지금 여러분 창문으로 보이는 이 하늘이 우주에서 얼마나 희귀하고 소중한지를요. 보이저 이로는 앞으로도 수만 년 동안 텅 빈 우주를 혼자 날아갈 겁니다. 그 탐사선을 만든 사람들은 그 차갑고 어두운 우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따뜻한 행성 위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탐사선에 황금 디스크를 실었습니다. 지구의 소리들을 담아서요. 바람 소리, 빗소리, 새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 과학자들도 이걸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주의 크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가장 잘 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오늘 밤 바라보는 별빛은 수십 년, 수백 년, 어떤 건 수천 년 전에 그 별을 떠난 빛입니다. 지금 그 별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그 별은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긴 여행 끝에 도달한 곳이 바로 여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행성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눈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파인만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낯설고 이상해 보여도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다고요. 오늘 우리가 만난 냉혹한 숫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7,500년, 74,000년, 3만 년.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우리가 이렇게 광대한 우주 안에서 이 기적 같은 행성 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퇴근 후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잠깐만 밤하늘을 올려다봐 주세요. 거기 보이는 별빛들이 얼마나 먼 곳에서 얼마나 오래전에 출발한 빛인지를 떠올려 보시면서요. 그 빛들이 도달한 곳, 그 빛이 닿아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우주에서 얼마나 특별한 장소인지도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알수록 지금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 별빛 하나가 여기 닿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날아왔는지를요. 그리고 그 빛이 닿은 곳에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아주 기묘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